이번 순서는 지난 3년간의 1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2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각 대학마다 혁신지원 사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지원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19-2021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종합성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영남이공대학교 송현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송현직 교수님께서는 전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1주기 혁신지원 사업의 백서 출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송현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영남이공대학교 송현직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1주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 동안의 3년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에 대해서 지난 2월 23일 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위탁받아가지고 아래에 계신 9분의 교수님과 함께 그간 6개월 정도 종합성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투여된 재원이 1조 46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 혁신지원 사업을 6개월 정도 만에 사실 성과 분석을 하고 어떤 시사점이나 토론 제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진은 한 7번 정도의 집중 작업을 비롯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한번 맺어보려고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펜을 들고 계시면 제가 지금부터 교수님들의 백서 중에서 작업을 하신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교수님들께 개별 연락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고대학교 이동원 교수님께서는 핵심과 자율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분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만족도와 요구도 분석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구보건대학교의 김영근 교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분량인 교육 혁신 파트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셨습니다. 인류형에 대해서. 그리고 조용기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교수님께서는 인류형의 산학협력 혁신 분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미대학교의 양희진 교수님께서는 삼류형 성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 주원주 교수님께서는 인류형의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한 성과 분석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의 손성민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저희가 97개 참여 대학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 그리고 종합평가 보고서, 그리고 대학 알림이 자료, 대학 정보공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양적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도표를 최대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승민 교수님께서는 양적 분석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재능대학교 홍성식 교수님께서는 예산과 재정 집행 현황, 그리고 혁신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 분석에 대해서 해주셨고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변창호 교수님께서는 2020년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대학 비대면 긴급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각문화산업대학의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이유영 대학에 대한 성과 분석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총 10분의 교수님이 지난 6개월 정도 종합성과 분석과 백서 발간을 위한 노력을 해와서 아마 이번 주 말에 이제 탈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발간한 백서를 연구재단으로 제출을 하고, 어제 이제 사업단장님들의 워크숍에서 연구재단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새로이 구축되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공개된 사이트를 통해서 백서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띄워쓰기나 약간의 맞춤법 오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먼저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인 혁신 지원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추진 내용과 우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 2, 3, 유형과 대학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먼저 예산이나 집행 현황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별, 특히 분야별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97개 대학을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세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공학 계열, 그리고 자연과학 보건 계열, 예체능 계열,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과 대표 우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서는 이제 종합 성과 분석으로서 먼저 성과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2번째로서는 연차별, 유형별, 분야별 성과 분석을 할 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개년에 있어서의 사업 수요자,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든지 교직원, 산업체 등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분석,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제 2주기를 담당하시는 사업단에 대한 요구도 분석, 2주기를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FGI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구도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3년간의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 분석과 2주기 성과 창출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사항을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본 연구의 필요성 목적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2주기 사업은 1주기 사업이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1주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과라든지 특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용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종합 분석을 해보고 그 종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좋았던 것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2주기 사업에 있어서의 고도화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제언을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목차 순으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먼저 전문대학 혁신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이제 혁신이겠죠. 그렇다면 전문대학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타 대학이 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 대학이 최초로 했는 것을 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협업 공유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을 저희는 전문대학의 혁신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1유형, 2유형, 3유형 그리고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도 혁신 지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의 유형을 총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방금 전에 곽두희 연구원도 유사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1주기 사업에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전문 기지를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1유형 자율협약형, 2유형 역량 강화형, 3유형 후진 학선도형 이렇게 3년 동안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라서 1, 2형 자율협약형 같은 경우에는 총 87개 대학이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후진학선도형 대학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대학이 10개 대학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유형 87개, 2유형 10개, 3유형 주간대학 25개, 협력 21개에서 총 46개 대학이 그렇게 3유형 후진학선도형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행 원칙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는 크게 바뀌었던 것이 연구재단에서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업비 집행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분들께서도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업비 집행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이것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대학의 혁신을 위한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과 공유나 확산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처럼 이제 확산이 됨에 따라서 대학에 코로나19로 인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40억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 대학을 보면 1유형 대학 87개 중에 73개 대학이 참여를 했었고, 2유형은 10개 대학 중에 7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참여 대학 중에 17개 대학에서 총 97개의 대학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기자재 구축, 방역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진을 한 바가 있고요. 선정을 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이 사업 선정에 많이 관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진 내용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3유형에 대한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제 예산은 1조 461억이 3년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유형은 9,271억, 2유형은 470억, 3유형은 650억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전문대학이 학생과 관련된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여가 그래도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2.3%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연구 환경 개선이 25.5%, 기자재 구입 등이 20.7% 정도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프로그램으로 보더라도 이제 1,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순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교육혁신이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더라도 약 73% 정도가 교육혁신에 투여가 됐었고요. 산학협력혁신에 대해서는 18% 정도가 투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혁신은 9% 정도 그렇게 예산이 투여된 바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우리 전문대학이 이제 링크 3.0이나 신산업이나 마이스터라든지 이 실제로 산학협력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학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반 재정 지원으로서 대학 혁신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재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이라든지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한 예산 투여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주기가 들어오면서 치창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혁신 분야에 좀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산학협력혁신 쪽으로 좀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 대해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백스팀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유형의 후진학선 대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생직업교육 분야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 투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 분야가 예산 투여가 150억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대표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 2유형에 대해서 먼저 교육혁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각 대학에서 연차평가 보고서나 종합 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교육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5개의 직접적인 분야라 해서 이렇게 5개의 항목으로 매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역량비 기반의 정규 교육 과정, 그리고 비정규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혁신을 통한 이제 학생의 교육의 질 관리, 그리고 이제 미래 체제에 대한 대비,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육 영향 형식,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매핑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조명을 보더라도 혁신 지원 사업 자체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 기반의 연계 교육을 설계를 하거나, 그리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했다. 그리고 경험과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도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큰 성과 조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제 DX 아카데미라 해서 직업 전환 교육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런 구축을 하게 됐다는 것이 큰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기반 구축이나 좀 활성화를 했다는 것도 성과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교육 혁신을 5개 분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17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한번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아마도 이 5개 분야, 17개 세부 분야에 좀 거의 대부분 좀 매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세부 분야에 대해서 97개 대학 중에 대학 수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자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형에 대한 교육 혁신도 마찬가지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0개 대학이 94개 세부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산학협력 혁신 분야입니다. 산학협력 혁신 분야는 저희가 이제 4개 분야로 지원 분야를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교육, 그리고 연계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리고 지창업 활성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 분야를 설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학협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연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도나 기술 개발, 그리고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 관리, 특히나 이제 많은 대학들이 유료 가족회사 관리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그렇게 해서 총 531개 정도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유형에 대한 산학협력 혁신도 마찬가지로 4개 분야에 대해서 87개 정도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기타 혁신 분야입니다. 기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2가지 꼭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사회 연계,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렇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사회 연계 협력이라든지 글로벌 역량 강화, 그리고 대학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사회 연계 협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골이 되는 것이 거버넌스 구축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 사회에 따른 현안 문제 해결, 뭐 지금 하이브 사업에서도 현안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뭐 글로벌 현장 학습, 인턴십, 해외 취업 등과 같은 아웃바운드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 즉 성과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타 혁신의 대학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용도 마찬가지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44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야별로 제가 서두에 목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97개 대학을 세부 계열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학 계열, 자연과학 보건 계열, 예체능 계열, 인문사회 계열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에 따른 성과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먼저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유형에 23개, 2유형에 3개, 총 26개 중심대학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림의 좌측은 이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에 대한 이런 성과 분석의 내용이고요. 우측은 이 각각의 계열과 전체 참여대학의 평균값과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대학보다 높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인교원 확보율도 그렇고 교육비 환원율도 미참여대학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대학 전체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인교원 확보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도 지금 전체 대학 평균보다는 낮은 값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미참여 대학보다는 우수했습니다만은 전체 평균값보다는 좀 낮은 값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계열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총 강좌 수가 보시는 것처럼 미참여 대학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미참여 대학 중에 이제 재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여 대학의 총 강좌 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대학 평균보다는 공학 계열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 대학보다 이렇게 이제 4가지 값 정도가 우수하게 나왔고 참여 대학 평균보다는 재학생 추구인이나 총 강좌 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량값을 분석해 봤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이나 중도 탈락률이 비교적 높게 그렇게 값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자연과학 보건 계열입니다. 보건 계열을 포함한 자연과학 계열인데요. 1유형 47개, 2유형 4개에서 총 51개의 대학에 대한 값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재학생 지원율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 대학보다 높지만 전임 교원 확보율은 미참여 대학보다 오히려 낮은 값이 나오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환원율은 미참여 대학보다 높게 나왔고요. 참여 대학 평균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재학생 충원율은 조금 낮게 나왔고 전임 교원 확보율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교육부 환원율은 약간 높은 값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놓게 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과학 보건 계열이 미참여 대학보다도 높고 전체 참여 대학의 평균값보다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강좌 수도 미참여 대학보다도 높은 값을 가졌고 대신에 이제 전체 평균값보다는 조금 낮은 값을 그렇게 낮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4개 값 정도는 미참여 대학보다도 이제 높은 값을 가졌고 참여 대학 평균 대비해서는 교육비 환원율과 취업률이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예체능 계열입니다. 대학 수가 뭐 1유형 3개, 2유형 1개에서 총 4개 대학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 대학이나 평균값보다 높고 전인교원 확보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신에 전인교원 확보율은 이제 전체 평균값보다는 굉장히 낮은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 환원율은 미참여 대학보다 높지만은 전체 평균값보다도 당연히 또 낮은 값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취업률입니다. 아무래도 예체능이다 보니까 미참여 대학보다는 높지만 평균값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총 강좌 수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 대학보다도 높고 전체 평균값보다도 높은 값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참여 대학보다는 전체 값이 모두 다 높게 그렇게 나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그래서 1유형 14개, 2유형 2개에서 총 16개 대학이 인문사회 계열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참여 대학보다 높고 그리고 평균값보다는 비교적 이제 대동소이하지만 마지막 해에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전임교원 확보율도 미참여 대학보다도 높고 평균값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높게 그렇게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 대학보다 높지만은 이제 전체 평균값보다는 조금 낮은 값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총 강좌 수 같은 경우에도 미참여보다는 높지만은 평균값보다는 조금 낮은 값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공학, 자연과학, 보건, 예체능,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후진학 선도형 3유형에 대한 이제 추진 내용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총 4개의 이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업 교육, 그리고 호학습 활성화, 지역 직업 교육 거점센터, 그리고 산학관 거본원서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먼저 평생 직업 교육에 있어서 성인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 그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을 할 때 수요 조사를 반드시 실시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호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학사 제도를 연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행학습 이수 인정제인 우리 뭐 고등교육법 2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RPL 개념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브 사업과 같이 이제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을 반드시 했다.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 이제 대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평생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특화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취업 과정이라든지 고용을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취창업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창업과 연계를 시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직업교육을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책무성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을 3령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대상별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북한 이주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를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참여율이 높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도 40명의 학생이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학위 과정으로 유도된 그런 이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가 우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98.5%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이 이런 어떤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유형의 83.9%, 2유형의 70%, 3류 그리고 미참여 대학이 47.2% 정도 참여를 해서 총 전체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73%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했는 것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 지원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적인 대외 환경의 위기가 있더라도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라 해서 혼합형 교육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전문대학은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이제 대학 비대면 긴급교육 지원 사업이 240억 정도가 대학에 지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 1학기 때는 보시는 것처럼 원격 강좌가 전문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 교육 지원도 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를 함으로써 2학기 때는 혼합형 강좌가 굉장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이제 어느 정도 방역 체계를 갖추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그런 강좌를 진행을 해오기 시작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종합 성과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앞부분에 있는 이 5개가 이제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전문대학이라든지 미참여 대학보다는 핵심 성과 지표가 지난 3년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다만 재학생당 총 강좌 수는 지금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는 3개년 동안 모든 97개 참여 대학이 달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 봤을 때는 목표값 설정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그리고 그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다. 계획 대비 달성도는 높지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단장님들이나 우리 실무자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연차별 유형별 사업 성과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저희가 이제 대학 정보공시나 대학 알림이라든지 참여대학의 연차평가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량값을 이렇게 쭉 얻었던 겁니다. 물론 97개 대학이 공이 예를 들어 전공교육 만족도 뭐 이런 거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중에 백서를 보시면 표본수까지 저희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양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97개 대학 중에 41개 대학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진에서는 97개 대학의 3개년이니까 거의 280개 이상의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 관련된 대학 정보공시나 대학 알림이나 대학의 이제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17개의 만족도를 비롯한 정량값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년간의 성과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과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값을 저희가 또 도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만족도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유형도 마찬가지로 1유형 외에 지금 6개의 값을 더 도출을 해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를 저희가 이제 8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교육 만족도가 학생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도 탈락률 같은 경우에도 미참여 대학보다 굉장히 그 값이 낮게 나타나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1유형보다는 2유형 대학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재학생 충원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참여 대학보다 참여 대학들의 값이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만족도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도 탈락률 예방, 재학생 충원율 향상 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혁신 지원 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질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육 혁신 분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 교육이나 전공 교육이라든지 비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 개편, 그리고 미래 교육 인프라 체계 확립이라든지 질 관리라든지 그리고 교사 학습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적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1, 2유형에 대한 이제 종합 성과를 봤을 때 교양 교육의 만족도라든지 전공 교육 만족도, 산업재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고요. 교육 환경이나 강의 평가 결과도 지속적으로 각 계열별로 상승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산학협력 혁신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할 때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의 이수자 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현장 실습의 학생 수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표준형 현장 실습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상에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미참여 대학보다는 취업률 또한 이제 높게 나왔다, 유지 취업률도 높게 나왔다라는 값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 혁신에 대한 종합 성과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기타 혁신입니다. 기타 혁신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글로벌 분야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참여자 수라든지 글로벌 현장 학습 인턴십이라든지 해외 취업률이 서서히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참여 대학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그 대신에 또 사회봉사를 위한 또 이수 학생 수도 우리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했을 때 그 이수 학생 수가 조금 줄다가 다행히 이제 2021년도는 또 상승하는 그런 값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 2유형 기타 혁신에 대한 종합 성과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3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3유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3개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3,000개 이상의 세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이제 참여 현황을 보면 총 5만 4천 명 정도의 이제 학습자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반 성인 학습자가 4만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000명 이상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은 이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직자라든지 이수자 대비를 해서 이제 취창업 성과를 저희가 한번 도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교육 과정 대비에 대해서는 뭐 20% 이상, 28% 정도 이렇게 보이지만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 취득률이 90% 이상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제 인지 성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재교육을 했을 때 다시 들을 의향이 있는가 96%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도 매우 향상과 다소 향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4%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정도의 활용도도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 성과에 대한 3유형의 질적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제 각 대학에 있어서도 평생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인 학습자 친화형의 학사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인 학습자의 어떤 대학으로 오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학습자 지원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사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사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 지원 내용의 이 파란색 부분과 같이 100%의 모든 참여 대학은 파란색 부분과 같이 수요조사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 거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관 거버넌스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이 당연히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 공공기관 그리고 타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대학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업관 거버넌스가 활성화가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는 원격 교육, 2학기는 혼합형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참여대학의 연차별 재정 운영 분석입니다. 어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대구보건대학의 남성희 총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위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짙은색 푸른 부분이 이제 전문대학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옅은색 부분이 일반대학 4년제에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해 연도에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가 일반대학이고 하단이 전문대학입니다.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2018년부터 20년을 보면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학생 1인당 재정 지원 사업 수혜 시청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많이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비 수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혁신지원 사업 1차년도 2019년도는 교비 회계로 수령을 해도 되고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령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총 22개 대학 정도가 97개 중에 22개 대학이 교비 회계로 수령을 한 바가 있고요. 2차년도, 3차년도는 3개 대학이 교비 회계로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의 교비 수입 현황을 2019년도 대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약 98.5%지만 미참여대학은 지금 93.5%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현황을 보면은 참여대학 같은 경우에는 144%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참여대학은 53% 정도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입니다. 먼저 만족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무자분들께서도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안타까운 게 보이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이나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실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강생이나 재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마 한 달 반 전쯤, 2달 전쯤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2주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대학의 요구도 분석 설문 의뢰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대학당 5분. 그럼 104개 대학이니까 5분 하면은 총 520명 정도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회신을 받은 게 1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 연구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요구도가 많은 내용이 나와야 되고 많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이 백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기록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요구도를 근간으로 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할 얘기는 문서로서 저희는 남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번 정도 저희가 연장을 하면서까지 좀 피드백을 부탁드린다 했는데 조금 그와 같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2주기 때도 협의회 차원에서 뭐 요청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대학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이 적정 규모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교육 혁신이나 산학협력 기타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도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예산 집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율성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 진단만 통과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반 재정 지원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타 사업, 즉 목적성 사업에 어떻게 성과 창출을 연동을 시켰는가를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링크 3.0에 가장 많이 성과나 실적을 연동을 시켰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이브 사업, 세 번째는 라이프 사업 순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언론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대학에서도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광고나 그리고 전광판이나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 성과 분석을 통했을 때는 장단점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대학별의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이 장단점을 이용을 해서 효과성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적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가 1, 2유형의 교육 혁신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미참여 대학보다도 핵심 성과 지표가 굉장히 우월했다라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세 번째와 같이 학생 1인당 교육비 강좌 수가 높아지고 강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었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좋았다.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확대가 좀 있었다. 그리고 현장 실습에 대한 이수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기타 혁신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었었다. 특히 글로벌 분야는 자 그런 이제 양적 분석 결과가 있었고요. 질적 분석에 대해서는 교육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와 같이 이제 이전에 우리가 SCK 할 때는 NCS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가 이제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험과 활동 즉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것이 질적인 성과가 있었고,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또 성과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혁신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좀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제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3유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5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참여를 했지만 그 중에 1만 명의 이상이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이 취약계층과 연계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과 관련돼서는 온라인 강의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LMS 시스템을 이용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등직업 교육의 질 제고를 해왔다라는 그런 성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제언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업 개선 부분으로서 요즘에 이제 워낙 뭐 공유 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어떤 맹목적인 공유 협업이 아니고 이제 어떤 제안을 드린 것이 공학, 자연과학과 같은 계열화의 특성화된 대학끼리의 좀 공유 협업을 통한 교육, 산학협력, 기타 혁신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는 주문식이나 캡스톤 디자인이나 현장 실습에 대한 좀 극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타 혁신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 먼저 대학이 다가가는 개방형의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부분은 제가 이제 연구재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장님들도 많이 변경이 되셨고 실무자분들도 많이 바뀐 입장에서 보면 기반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컨설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차 년도 마지막 해에는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도 연차별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표가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교육부 국정과제는 81번부터 85번 요 5개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창의적이라는 것이 가장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의라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큰 카테고리인 교육, 산학, 협력, 기타, 지금 2주기는 후진 학생도가 기타로 들어왔다 보면 지금 81번부터 85번까지 포함된 이 세부 내용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매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가 곧 우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국정과제의 성과로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기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더 극대화를 시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실무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2주기의 사업이 우리 현재 교육부 국정과제에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2019년도에 혁신지원 사업을 출발을 할 때 저희 발전협의회에서 만든 저도 그 당시에 대경권 부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 혁신, 지역주민의 행복한 평생 직업교육, 미래시대 전문기술 인재 양성 요 세 가지가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출범식을 할 때 97개 대학이 지난 3년간 성과 창출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97개 참여대학의 총장님이나 구성원 여러분들한테 우리 연구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계신 총 104개 대학의 우리 실무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주기보다는 더 큰 성과, 더 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저희 백서가 본문만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록을 포함하면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돌다가 뭐 뻗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가 이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끝이 나면 백서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한 번도 백서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발전협의회 차원에서 만든 백서는 공개가 됐었지만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서 진행한 백서는 공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협의를 하지 않고 연구재단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를 제안을 하니까 연구재단에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기 때문에 공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면 그래도 저희 연구진의 노력이 좀 헛되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산학협력단장을 한 8년 정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공적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지원 기관이 아니냐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하시고 또 가정의 행운이 깃들면서 뜻깊은 그런 어떤 2주기의 사업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서를 보지 않아도 오늘 발표 내용만 보셔도 정말 연구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1주기 때 사업의 유형이 3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사업 유형별로 분석을 해주시고 2주기 때 나갈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링크 3.0이나 특히 하이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의 차이 그리고 연계를 해야 될지 좋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고 특히 이 자리에 이번 2주기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신 대학의 관계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1주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많이 또 해결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송현직 교수님과 공동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